때도 사실은 이제 거절하기는 힘들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되게 막막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제 머릿속에 제일 스쳐 지나갔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시간이 안 지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발표한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불교의 모습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불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달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고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불교는 불교다우면 되는 거지 이게 특별히 어떤 불교여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 잘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막상 그 저기를 받고 났는데 내가 바라는 불교는 뭐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최근에 다른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종교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했고 어쨌든 큰 흐름의 변화들이 어쨌든 닥쳐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쪽으로 물론 사실 이제 불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승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원 동진에서 일본까지 오고 그 다음에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그 과정들마다 이제 어떤 큰 문명사적인 그게 이제 큰 단위로 보면 문명사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작은 단위에서는 각 지역에서의 변화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이제 다양한 층위에서의 변화들에 적응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을 대응해서 불교적인 어떤 가치와 이상을 지켜나가는 선에서 변화들을 수용을 하고 그래서 불교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온 게 불교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부파들이 등장을 했던 거였고 나중에 대승불교가 등장을 했고 또 이게 선불교로 왔고 이제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불교는 이제 포스트 선불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선불교가 지금 대략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000년까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몇백 년 이상 선불교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시기에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농경사회에서 상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 봤단 말이에요. 최소 2번 이상의 거대한 변화들을 겪었는데 여전히 선불교는 과거의 선불교에 그냥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의 불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답을 이제 내놓는 게 이제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러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존재라서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여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가긴 힘들겠고 어쨌든 좀 눈밝은 분이 혹은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이 튀어나와서 선불교 이후의 불교를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좀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답을 이제 찾는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기 위한 이제 고민들을 쭉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이 문명적인 어떤 큰 변화들이 오는데 이 변화들이 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기일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제 발제문에는 20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포스트 소셜 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새로운 사회의 등장, 새로운 사회 질서의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종교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물론 기회일 수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종교가 전제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그 지점들을 다 깨트리고 있는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앞에 말자에서도 그렇게 말씀 나왔던 신자유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문화적인 변환들, 그리고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사실 이 고령화 현상도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평균 수명이 지금 이렇게까지 증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큰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종교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될 것 같다. 그럼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불교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미래 불교의 어떤 모습들을 결정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짚어야 지점들이, 사실 지금 이 발제문이 완결이 안 돼 있는 게 제가 생각한 건 크게 4가지였어요. 하나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분석의 차원을 좀 짚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냥 불교의 미래 불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종단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종단이나 스님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불교가 어떻게 된다. 다 제각각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동시에 고려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분석의 단위들을 개인의 차원들, 그 다음에 조직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전체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분석의 단위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크게 이제 불교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불교계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불교계 내부에 있는 거냐, 바깥에서 오는 거냐라고 하는 변화의 요인이, 원인이 내부에 있는지 뭐 바깥에 있는지를 짚어야 돼서 그걸 갈라놓고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축, 이 세 개가 어떻게, 사실 이제 과거에 뭐 이제 여기서 경무전성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조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에 의해서,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업이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 불가능하죠.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틀을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답을 못 찾은 하나가 뭐냐면, 불교에서 그런 어떤 내부적 위기든 외부적 위기든 간에 그 위기에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거,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건 포기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포기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절충해야 되는 거, 이 3가지의 어떤 대응 방식이 전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지켜야 되는 것과 포기해야 되는 것과 절충해야 되는 것,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제가 지금 못 찾았어요. 사실은 지금 원래는 그 4개의 틀 안에서 이제 글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거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못 찾는 바람에 일단 글이 좀 미완성 상태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범비교 시국회의에서 제가 못 찾은 답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혹은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어떤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경험들과 고민들이 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다행히 이제 제가 첫 번째 발제여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던져드려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종교,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큰 전환의 흐름들을 좀 짚었습니다. 그게 이제 21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들인데, 사실 그 사회문화적 전환이라든지 인구 생태학적 전환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뭐 신자유주의 계속 나왔던 얘기고,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마찬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생소했던 얘기가 이제 포스트 소셜 전환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이 융합화되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오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거대한 문명사적 격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정보사회까지는 사실은
심화 정도였는데, 기존 질서의 심화 정도였는데, 이 인공지능의 등장부터는 기존의 질서들을 해체하는 변화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스트 소셜과 관련한 지점들이 탈실제, 그다음에 탈인간, 그리고 이제 탈진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 탈인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하나의 틀을 세워놓고 이 근대사회를 기획을 해왔는데, 인간보다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기계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고, 과거에는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이 없었거든요, 기계에. 인간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그걸 적용해서 자동적으로 실행을 했지만 자기가 판단하진 않았어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최근에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챗GPT로 알려져 있죠. 챗GPT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얘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얘야. 뭔가를 얘기해놨더니 그렇대.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없어. 이런 거. 특히 이제 논문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뭐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봐.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쭉 내놓는데, 이런 게 있어? 실제 샤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냥 여담처럼 제가 논문 심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논문 내용이 아니라 참고문헌부터 제일 먼저 봐요. 왜냐면 제가 못 봤던 새로운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근데 그 논문에 불교사회연구 5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제가 이제 사회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사회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제 기본적인 연구 관심이고 대상인데, 내가 모르는 불교사회학이라고 하는 학술지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창간호도 아니고 5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지 해가지고 이제 바로 찾아봤어요. 바로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받아면 안 되니까 이제 뭐 DBP나 이런 거 들어보는 건 당연했고,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에 학술지, 그러니까 잡지 나오면 무조건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런 불교사회학 연구라는 잡지가 있는지 들여보고, 국회도서관 들여다보고,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될 한 4-5개 정도의 DB를 들여다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를 그냥 치른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 내용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는데 계좌 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위변조 문제가 생기니까. 적어도 그냥 하는 얘기로서는 충분히 괜찮았는데,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라고 하면 위변조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좌 불가를 내렸는데, 챗GPT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리고 챗GPT가 들여다보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들여다보고 빨리 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간들하고만 상호작용하다가 이제는 인간하고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포스트 휴먼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무엇, 이걸 이제 사회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기계로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기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계는 뭐 이제 기계 로봇의 불성이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욕구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에 대한 개념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막말로 얘기하면 이제 로봇의 궁극적인 고통은 무엇인가? 이거를 답을 내주고
그 로봇의 궁극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답을 내주고 길을 찾아줘야 되는 게 앞으로 종교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기존의 종교적 관행이나 뭐 교리나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인터넷이 생기고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이제 공간, 실제라고 하는 것이 좀 두 개로 나뉘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 실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온라인 공간상에 있는 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하고 진짜 저는 뭘까? 이 문제. 이게 이제 탈실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현실은 딱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했는데 지금은 현실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이거 이제 뭐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이거를 제대로 통합해내지 못하면 내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들. 종교가 이 부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리로는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을 지금 탈실제라고 하는 현실이 던져주고 있는 거고, 탈인간이라고 하는 변화들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가 아닌 게 돼버렸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범위나 이 폭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 이게 하나의 기준이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접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고 있고, 뭐 인공지능이 또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있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진실이야, 진리야라고 믿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정했단 말이에요. 종교가 제기하고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 자체가 여러 개가 돼버렸어요.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이제 뭐 불교는 조금 그나마 좀 교리적인 어떤 유연성,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타격이 적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절대 진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종교가 당면하고 있는 이 포스트 소셜이라고 하는 어떤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A부터 Z까지 다 뒤집어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심각한 그리고 큰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총론적 직선제 해야 된다. 뭐 대중들의, 사부대중의 의견이 종단의 거버넌스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주장이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제도로서 총론장 직선제, 그것도 그러니까 승가의 직선이 아니라 제가가 포함되는 직선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비인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일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변화의 어떤 범위나 뭐 파고가 너무 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먼저 지금 현재 인원에 맞춰서 풀어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까운 뭐 1, 2년 안에 5년 안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불교는 어떤가, 30년 뒤에 불교가 처해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포스트 소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꺼내놓은 이유입니다. 그런 맥락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사회문화적 전환이라든지 인구 생태적 전환 같은 경우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하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의 전환들이 그러면은 행위자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불교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본 것들이,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28페이지부터 이제 대략 36페이지 정도까지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뭐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떤지는 뭐 그냥 키워드만 보셔도 알 것 같아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우리 개인 행위자들, 뭐 이게 사실 이제 스님들은 빼고 일단은 제가자들 중심으로 일단 봤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수동적인, 뭐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기복불교였죠. 그런 틀 속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화되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 자기만의 신을 찾고 있는, 개인화된 종교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뭐 이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룹들의 증가. 절에는 안 나오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욕구들은 가지고 있고, 그런 종교적인 욕구를 개인적인 어떤 노력으로 충족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등장.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심화돼서, 뭐 사실 지금도 일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종교를 쇼핑하는 상황들, 그리고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쇼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불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답은 사실 좀 되게 대면대면한 이미 나왔던 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답을 못 찾고 있는 거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풀지 못한 답을 풀어야 이게 답이 이제 명확해질 텐데, 그걸 못 풀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대안은 좀 되게 밋밋한 대안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경우는 어쨌든 뭐 산중의 승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가 사회에서 자발적이든 타율적이든 사회에서 좀 분리돼서 이제 떨어져 있다가 어쨌든 지금 사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 사회 안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품어내려고 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바꿔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폐쇄적이었고,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생존의 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대응하면 이제 일종의 플랫폼처럼 모든 부분에서 불교가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박물관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불교의 한 어떤 미래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역시 밋밋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불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제도의 전환이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스트 소셜 전환을 비롯해서 큰 거대한 변화들 속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교리들을 다시 정리하는 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 선불교가 되겠죠. 그런 이제 교리의 현대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불교가 뭐 이제 항상 이제 자비를 이야기하고 이제 사회적 실천 참여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미래에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얘기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큰 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성의 혁신, 살아있는 철학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근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가의 역할과 제가의 역할을, 지금까지의 승가와 제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 다만 근데 이게 이제 뭐 승가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렇다, 뭐 제가가 이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의 승가와 제가의 역할도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시와 제시를 교환하는, 그래서 불교와 승가를 외워하는 제가이고, 그 다음에 제가를 이끌어주는 승가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상호 후회적으로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호 후회적인 관계가 깨진 게 지금 현재의 불교의 모습, 한국 불교의 모습인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재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스님들은 수행하고 제가자들은 뭐 포교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자들의 역할이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활동 내역이나 영역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님들께서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제가자가 조금 더 이니셔티브를 주고 뭔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이제 윤리의 혁신, 그 다음에 이 윤리도 지금의 윤리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여야 되고, 그게 또 불교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윤리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교수님께서 종교위기 시대에서 불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크게 디지털 포스트 소셜의 전환,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전환, 그리고 인구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큰 그 전환의 사회 속에서 불교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주제들을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글에 써주셨기 때문에 이걸 토론자를 통해서 요약해보는 게 더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토론을 읽어봤더니 이동 교수님께서는 좀 정리하고 계셨고, 하춘생 교수님은 질문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동 교수님은 먼저 정리해서 요약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춘생 교수님의 질문을 듣는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교수의 논문이 상당히 학구적으로 어떤 그 미래를 전망을 세틀을 세워서 보시고, 또 그것을 또 방법론적으로 XYZ 이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이제 종단이든 불교 개혁이든 얘기하면 이런 식의 틀보다는 좀 더 뭐랄까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고치자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이제 체계적인 논문을 제시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토론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법보심내다 67회나 걸쳐서 이제 불교 개혁안을 갖다가 말씀드렸고, 또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인공지능의 쟁점과 대안, 여기에서 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김문조 교수 의견을 주로 수용하신 것 같은데, 얘기를 거의 했던 것들이에요. 겹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이견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좀 더 보완 상황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첫째는 이제 미래 물론 전망하면서 그것을 이제 세 틀로 나누셨고, 그 틀에 따라서
이제 불교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제 방향 모색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지금 중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봉건적인 어떤 모순들이 잔재가 아직 있고, 그 다음에 근대적이고 자본주의적 모순들이 있고, 또 탈근대적인 모순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나라나 어떤 사회, 뭐 종교마다 그것이 퍼센티지만 다를 뿐이지 세 가지 층위가 다 복합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층위만 쪼개갖고 볼 경우는 원인 분석도 잘못하고 대안도 이제 잘못할 수도 있고 이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정의평화불교연대에서 합격 발언 기도 반대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우리 여기 정평불에 있는 교수님들이 논술을 무료 논술 교실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왔어요. 그렇지만 한 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뭐 홍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 오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층위의 모순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봐요. 아직 어떤 중세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기독발을 믿는 어떤 기복불교에 아직 의존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것을 또 완전히 불식하고 야 기복불교 우리 극복한 절이야, 나는 기복불교 안 믿어, 이런 스님조차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합격 발언비도 들어오는 그 돈,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근대 자본주의적 또 모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절이건 한국 사회건 이제 공론장이 이제 붕괴돼 버리고 어떤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대중들도 불자들도 마찬가지 신동원 스님 어떤 정동에 이끌려요. 그런 것들이 어떤 팬덤 현상을 빚어주면서 이제 자기가 뭐 합격 발언 기도가 기도발이 안 듣는다 이거 미신이야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가서 막 갓바위에서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뭐 내 아들이 합격했어. 뭐 나는 또 연주함에 가서 했더니 서울대 붙었어. 이런 그냥 막 몰려들 가는 거죠. 그런 어떤 세 가지 모순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단개혁 문제든 불교개혁 문제도 이 중층적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세사회적 모순, 뭐 기복불교 같으면 어떤 경전의 다르마에 충실한 삶과 수행, 합리성과 과학성을 갖춘 불교로 어떤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중세사회적 모순에 대한 대안은 근대적 합리성이나 과학성이나 이런 거겠죠. 어떤 권위주의 위계하는 어떤 위계하는 비부수임 독점한 거, 어떤 승단의 민주화나 사철 운영의 어떤 민주화라는 거, 어떤 그 공론장을 절 안에 두는 거, 이런 거겠죠. 또 근대적 모습, 뭐 승려들의 탐욕과 물신주의의 어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그 다음에 계율을 현대화하는 거, 수행과 재정을 분리하고 승가제 공의제를 확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이겠고, 또 하나는 뭐 탈근대적 모순, 그래서 탈세속화가 돼갖고 오히려 팬덤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어떤 제가 볼 때 공론장을 하는 거, 이런 어떤 합리적인 과학적인 비판과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미래 전망하는 게 필요하죠. 미래를 전망해야 우리가 역사라는 것도 예전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이런 이해치카의 말을 정답처럼 여겼지만은 오히려 이제 미래를 끌어와서 현재화하는 거죠. 미래 전망 속에서 현재를 분석하고 지향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까지도 다시 재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한다는 거 상당히 필요해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 말이 어떤 그 유토피아의 오아시스가 말라버리면 어떤 진부함과 무력함에 사막만이 펼쳐진다는 이 말입니다. 하버마스가 말한 건데, 우리가 유토피아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허구고 참 뭐라 그럴까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어떤 지향, 운동 이걸 모색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박수호 선생님 비판이라기보다 되게 이제 김문조 선생에 대한 비판이 될 건데, 어떤 문화적인 것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뭐 막스용을 써서 뭐 거기에 대해서 반감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토대 상부구조로는 상부구조라는 것은 토대에, 저도 물론 토대가 무조건 상부구조를 다 결정한다는 말은 저는 좀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보지만, 그래서 토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대에 관한 것들의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어떤 우리
뭐 포스트 소셜 사회건 뭐 이런 거에서 전 중요한 게 지금 신자유 체제라는 것이라고 봐요. 신자유 체제가 지금 이니퀄리티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상위 10%가 소득이 52%, 그 다음에 자산의 76%나 점유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도 불평등 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코치라는 사람이 분석했을 땐 이제 자본의 어떤 축적이 1.8%밖에 8~9%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향이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갔는데 지금 또 지대자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땅 이런 것만 지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금융부터 지적재산, 특히 플랫폼 이런 것까지 다 지대화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자본주의를 얘네들이 망치고 있죠. 자본주의 동력이 경쟁심, 이기심, 또 어떤 기업가정식 이런 건데 지대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08년에서 18년 동안 신자유 정책을 써서 미국 기업의 평균 이윤율이 8.25%로 올라갔어요. 근데 자본의 축적률이 1.89%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데이비드 코치의 이 책을 보고 나서야 신자유 체제로 기업들이, 자본들이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잖아요. 공공영역 민영하고 복지 축소하고 규제 완화하고 또 노동의 유연성 강화해서 비정규직 만들고 이래서 이윤율이 올라갔으면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왜 경기가 활성화 안 되냐? 그 의문이 풀렸던 거죠. 그러니까 1860년대에 기업의 평균 이윤율이 46%였어요. 그러니까 만원 투자하면 4,600원 벌었죠. 근데 2008년, 18년에 신자유 체제가 온 것도 10% 다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2008년, 18년 사이에 올려놨어요. 8.15%로. 그러니까 815원이 이제 내 이윤인 거죠. 옛날에 1860년대에 4,600원 벌었다면. 근데 내 주머니에 들은 건 189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나가냐? 그럼 나머지 626원이 지대하고 은행이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 체제가 돼서 여러 가지 방식을 총동원해서 자본이 이윤을 올려놨는데도 왜 장기 침체고 실질적으로 공황이냐. 이 의문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런 식의 또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일자리 대체. 지금도 10,000개 일자리당 한국이 세계 최고인데 1012대예요. 그러니까 로봇과 인공지능 대체율이 10%가 벌써 넘었던 거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유령 노동이 만들어지는 거, 노동운동, 노동 자체가 소멸하는 거, 그 다음에 점점점 로봇 봉건제화되고 있는 거, 또 인공지능이 또 지대자본주의를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2008년, 18년 그 당시 18년 그 시점만으로 보면 그 페이스북의 이윤율은 38%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평균이율이 8.15%인데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그 상부 구조에 있는 문화라든지 사회 변동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없지만은 토론문에다가 이제 할래다가 했지만 시간이 남으니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도 그 어떤 디지털 소셜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노동의 변화, 노동의 소멸, 노동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계와 인간의 관계 자체를 전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를 발명한 이후 기계는 인간이 목적을 갖다가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이제 역전되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장소 찍고 나서 내비게이션에 종속되는 것들이 실제 모든 이제 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 어떤 실존의 위기.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우리나라 왔을 때 동네 축구 했잖아요. 근데 동네 축구회가 자기보다 더 잘해. 그러면 상당한 어떤 정체성 위기에 빠지겠죠. 그리고 실존 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가장 잘 다룬, 저는 인공지능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잘 다룬 게 휴먼스라고 봐요. 거기 한 예를 들면 그 가장이 애니타라는 그 인공지능 가정부를 갖다가 들여오게 돼요. 아주 젊고 아름답고 못하는 게 없어요. 요리부터. 예를 들어서 근데 딸 로라가 엄마가 책 읽어 줄게 그러니까 얘 로라가 먹으라니까 엄마는 싫어. 엄마는 화도 내지만 아니타 주면 화도 안 내고 담배 냄새도 안 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완전히 정체성 위기에 빠지게 되죠. 엄마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실존의 위기들도 저는 훨씬 더 큰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탈실제 얘기를 했고 이거 굉장히 요약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어떤 탈실제라기보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의 탈실제가 맞지만
기존에 있었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재현의 위기인데, 그러니까 The Crisis of Representation이란 건데 뭐냐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고 그 현실을 재현한 소설이나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어떡하냐? 거꾸로 영화, 드라마, 지금 30초 광고를 흉내내서 사랑을 해요. 오히려 허구적인 것이 현실을 구성하는 거죠. 더구나 이제 벌써 15년도 더 된 얘기인데, 제 제자 게이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건은 사회면에 보도돼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뭐냐면 한 어린 그 중학생으로 기억하는데, 중딩이 자기 동생을 칼로 20번 이상 난자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제 제자인 기자애가 한 달쯤 뒤에 이제 그 걔를 찾아갔죠. 이제 충분히 이성을 찾을 때잖아요. 그래서 너 왜 동생 죽였냐? 동생 죽인 거 죄책감 없냐니까 죄책감 없대요. 걔는 그 시간까지도 자기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게임 속에 악마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당시에 롤플레이 게임 매니아였었어요. 이런 것식으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전도현상을 믿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을 포괄하는 게 재현의 얘기인데, 단순히 탈실제다, 뭐 실제 아닌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대체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런 전도되는 데에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어떤 패션화 상품화도 이 탈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특히 이제 근대적인 모습이 더 크죠. 저는 불교의 패션화 상품화, 벌써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품화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본주의 모습이 더 큰 거죠. 오히려 포스트 소셜이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분석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상한 대로 특별한 질문 없으시고요.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제에 대한 의식을 명료하게 주신 것 같고, 하춘생 교수님은 이제 그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춘생 교수님의 토론 진행드리겠습니다. 하춘생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대개혁도 그렇거니와 우리 한국 불교의 성찰과 가제를 주제로 해서 그 미래를 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시국본불교 시국회의에서 두 가지 주제를 같이 잡아서 10번에 거쳐서 논의를 시작하는 그 기점에 지금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자 한 사람으로서 기대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같이 걸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는 사실상 유기적인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면 우리 불교 또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 불교가 또한 제대로 그 지향하는 바를 갖고 가면 한국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수 교수님이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금방 우리 이도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 접근 방식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과 일정한 하나의 논의, 토론, 절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할 때 그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접근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풀어내는 방식도 그리고 그 방향도 사뭇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상황은 우리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불교, 특히 이제 우리 인간부 다섯가마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항상 지금 right now, 현실, 현재를 직시하라고 했듯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여기에
여러 가지 논리성 내지는 학구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한 우려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문명학적 전환이라든가 물질적 변화의 어떤 접근 그런 시각이 아니라 사람, 주체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시대성, 시대적 사명, 시대적 활동, 시대적 의식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 당대의 사람들을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담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전통의 계승입니다. 전통의 계승. 우리는 이제 이 전통의 계승에 있어서 전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제가 이제 서로 얘기할 기회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전하는 말 중에 우리는 흔히 전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무형의 문화재적 가치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시각으로 전통을 이해하는 경향이 크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치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우리의 역사에서 그 발자취를 이어오면서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식인을 자랑했고 최고의 지성 그리고 그 시대를 선도했던 문화, 문명을 낳았다 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의 한국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러한 시대성을 제대로 갖고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은 전혀 계승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의 설명들을 하곤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박수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발제문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 두 번째 에서 제가 논평에 소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옮겨갔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본 토론회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이 토론회를 왜 시작하는가라는 것들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지향하는 바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봤을 때 이 학문적, 학술적 연구 방식은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그런 바람을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우리 여기 스님 두 분이 와 계십니다만 이 토론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주체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혁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승가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가 발제자한테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담론을 비껴가는 논의는 사실상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개념 수로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불교권에서도 언제부턴가 영적 영성이라는 말이 아주 보편적 가치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상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수로는 신 내지 영혼을 인정하는 신앙성을 전제하는 수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불교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영성이라는 표현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이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신 내지 영을 거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건 발생, 조건 소멸, 찰나생, 찰나멸, 이게 이제 담마의 기조죠. 이를 통해서 고의 자각을 통한 고의 소멸로서 자각각타, 자리있다. 우리가 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도 자각각타, 자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 지향하는 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수러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주최측에 원고를 넘기면서 이 동평과 함께 이 기회를 빌어서 이게 토론회니까 어떤 뭐 학술적 세미나에 초점을 맞추기라기보다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놓고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자리니까 한번 제 나름의 제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몇 장 적은 내용들이 그 구술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사실상 우리가 한국 불교의 성찰과 가제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이젠 이러한 논의가 사실 진부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마침 여기가 또 비구인 스님이 좀 오셨으면 사무대 중에 다 조화롭게 됐을 텐데 비구인 스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비구 스님만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올리면은 우리 두 비구 스님께서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자애와 용기가 있으시다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밝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성찰해야 할 주체와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주체가 항상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해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면서 풀어가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위기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위기가 왜 어디서 오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숱하게 지금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외적 요인, 외부 작용에서 찾으려는 노력들이 거기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시 불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바로 나를 들여다봄이죠. 우리가 쌉띠를 챙기고 선정해 들고 집중과 통찰을 강조하는 본질은 곧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러한 하나의 성찰과 참회 뭐 이런 부분들의 의식의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따 제세 시초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해 오셨죠. 그게 이제 자자와 포살이죠. 포살과 자자가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 있거니와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죠. 가다가 한 번씩 중간 차원에서 이 개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 현장에서 자자와 포살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진부한 얘기죠. 상투적인 얘기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이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쌉띠를 챙기고 선정해 들고 집중과 통찰을 강조하는 하나의 본질적인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교단의 현실에서 승가로 환치하면 위기가 어디서 오고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될 과제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도 분명하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논쟁, 토론, 그리고 학문적 접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화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31일에 예비역 군승 법사위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타일종교 시대 포교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위기의 한국 불교를 타개하기 위한 불교의 사회적 실천 방안 몇 가지를 제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를 토론의 주제로서 한번 제가 상정하기 위한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의미에서 여기에 다시 수정 발췌해서 옮겨놨습니다. 첫 번째가 붓다담마 해오 운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불교의 치명적 오류가 붓다담마의 상실이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출가 스님들이신 승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잖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한테 지금 크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붓다담마의 회복은 급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대사 2년의 출가 정신이 직업화되어 있고 내지는 직업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주술과 이런 제바지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기복 양제의 그런, 아까 우리 이도움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지적을 하신 듯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수 교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부대중 공동체 공의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출가자 급감현실, 그리고 기독교 사회화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왔죠. 특히나 정치 내지는 공무원 세계에서 기독교인들로 장악하게 됐을 경우에 출가자 급감 현실과 맞물려서 사찰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중이 부족한 경우 전통 사찰은 국가관리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르게 사후대중 공동체로서 이 부분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한 3분만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만 3분만 타이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는 출가시 승가 구실을 저는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스님 계시지만 삭발 염의하는 즉시 공경과 공양의 대상이 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격과 하나의 인성, 인품, 능력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붓다담마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그런 중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제가결사운동이고, 다섯 번째가 참여연대에 준하는 제가대중 공동체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찰의 기능의 복원, 붓다 제세 시 아프면 절에 가면 나을 수 있다. 배가 고프면 절에 가면 굶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처님 제세 시의 사찰이 그렇게 교육과 목지와 의료의 아주 핵심 구심체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능을 오늘날 되살려보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지는 학생 시기 때부터 특정화해서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인재 양성의 차원에서 그게 7번째 나홀라 장학운동이라고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 사회에 변하고 있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불교가 어떻게 섭수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8번째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의 이제 몇 가지 제언은 제가 박수 교수님의 발제문에 덧붙여서 현실적 제언을 몇 가지 올린 겁니다. 당장 유신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나름의 하나의 걱정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이 토론의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춘생 교수님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주최 측에서는 아차 잘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셨을 겁니다. 발제자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 8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게 토론으로 하실 내용이 아니라 발제를 통해서 세세히 제안해 주셔야 될 내용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동 교수님이 이제 그 포괄적으로 논평을 해주셨다라면 조 교수님께서는 춘생이라고 하신지 곰날이 탄생하셔서 그런지 아주 그냥 원기왕성하게 많은 주제를 해주셨는데 그 8가지 제안해 주셨던 것은 그냥 그 하 교수님의 제안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답변하셔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성의 문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건지 이 스피리추얼리티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그 발제문에도 이 부분 나오잖아요. SBNR 나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하 교수님께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 발제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춰놓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발제문이어서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야 이제 글이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작업에 좀 더 최대한 반영해서 도 선생님 말씀 반영해서 이제 좀 더 완성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토론회의 취지에 안 맞는 글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제가 활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좀 불가피했던 지점이다. 다만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중간에 구체적인 토픽이 있는 발제를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들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이제 전체 큰 틀을 이제 여는 얘기에 해당되는 얘기여서 조금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또 제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안일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 영적이라고 하는 수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크게는 이제 제가 지금 불교에서 영적이가 있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불교가 어쨌든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성과는 무관한 종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종교 전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위기이기도 하고 전환이기도 한 것이 이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사의 전환이라고 하는 지점들이어서 이제 그런 이제 종교 전체의 어떤 변화를 좀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 개념들을 좀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그게 물론 이제 저도 불성과 영성을 동일시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성은 불성이고 영성은 영성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상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로 쓴다라고 했으면 영성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이어서 글을 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일단은 드리고요. 제일 이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두 번째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승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거 아니냐, 안고 없는 책당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승가에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하고 인연이 있는 스님 중에 한 분이 한 달 채 안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교당을 하나 내셨어요. 새로 포교당을 내셨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에 이제 포교당을 하나 내셨다면 한 10평, 12평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작은 포교당이죠. 포교당을 내실 때는 스님이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는 선생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이시고,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강원 마치셨고, 그 다음에 선방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시다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잠깐 휴양 겸해서 이제 선방에서 나오셔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회복을 하셔서 이제 다시 절로 들어가셨고, 고민을 하시다가 포교당을 내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 포교당 내실 때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참선 수행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포교당을 운영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포교당을 여셨는데, 주변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 건물상들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행 관련 심사는 하나도 없다. 다 기도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생법회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동 선생님 말씀하고도 공건적인 잔재라고도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기복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기록을 배제하는 그 순간 종교는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학생 선생님이 말씀하신 제가지로서의 기복은 불교에서도 경계를 해야 되죠. 그건 경계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신도들이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합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오는 신도들을 나하고는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딴 데 가세요 라고 내칠 것인가?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승스님으로 대표됐던 권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거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스님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나름대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생법회 하면서 경전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려고 한다. 절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절충하고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될 것이냐, 이 지점에서 지금 스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특히 제가 불교운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권승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점을 달리 봐야 되는 부분 하나였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스님이, 제가 포교당을 내신 스님이 재진하려고 포교당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죄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말 것이냐, 이 얘기, 그래서 당신이
한 달에 한번 재지내는 것보다는 그냥 방송 목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건데, 스님들이 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도들이에요.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뭐를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절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불교 운동이 불교 혁신 운동이 제가 불교 운동이 아니라 불교 혁신 운동이 지향해야 되는 혹은 지점들이 승가로만 국한될 것이냐, 제가로도 지금 우리 제가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 이런 부분들 고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가 내의 혁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내의 혁신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제가 논문에서 얘기했던 경로우전성 같은 형태도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상대방을 정해놓고 적대적인 포지션을 정해서 공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출가와 제가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는 출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다 잘못됐으니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들이밀고 있고, 출가에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데, 그리고 그 고민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제가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승가가 잘못했다, 출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성찰을 하고 혁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출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으니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 근데 사실 이것도 공격이라기보다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출가와 제가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사부되는 공동체를 얘기하겠다고 한다면 같이 가려고 한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에 승가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도 같이 설득을 해야 돼요. 아까 정평불에서 무슨 합격받은 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거, 스님들 입장에서는 저라고 해서 신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할 또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부모들한테 합격받은 기도가 이게 기복이 아니니까 애들한테 공부를 시켰어야지 절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학부모를 설득하는 애들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태불이라고 했는데 어느 한쪽만 바뀌고 어느 한쪽은 안 바뀌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쓰기에는 곤란할 것 같아서 여기도 곤란하고 저도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은 뺐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두 분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토론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이전 주제에 대해서 여기 토론 또는 발제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좀 의견들을 보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플로에서 질의하실 내용들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용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아까 그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문제인데, 주생 교수님께서 인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을 상징하는 말 이렇게라고 이제 이렇게 푸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영성이라는 말에 그 일반적으로 쓰는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박수호 교수님 논문에 쓰셨지만 그 종교와 대비되는 용어잖아요. 그 spiritual but not religion. 이러면 종교는 아니지만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위한 어떤 초월을 지향하는 인간의 내적 역량, 어떤 수행과 탐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되고 이 불교에서 쓰면 안 되는, 이렇게 이걸 볼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문들 하시기 전에 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뭐 저희 종교학 쪽에서 종교심, 그 다음에 인간을 넘어선 어떤 능력,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영성이라는 개념, 뭐 그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무속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파워에 관련된 그 영적인 파워에 관련된 그런 어떤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구에서 쓰는 거는 사실은 아까 지금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는 아닌 영성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서구에서 쓰는 거는 서구적인 어떤 문화 전통 속에서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서구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특색을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톨릭이고 자기가 개신교이고 자기가 선교의 이윤이면서도 불교적인 어떤 시스템을 수령이나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교의 신앙의 단일체계가 아니라고요. 서구의 그 소위 말해서 서구 불교는 그건 뭐 옛날부터 서구의 가치관 위에서 불교를 이게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아마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그거는 이 용어는 자극가설적인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쓸 때 전제를 하고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혼선이 없지. 안 그러면 신앙적인 어떤 전통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교를 볼 적에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뭘 지키고 뭘 이렇게 버려야 될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도 이게 같이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뭐냐면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되는 종교 형식입니다. 기독교 같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떠나면 그 기독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신앙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대마다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시대적인 과제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앙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신앙 형식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전통으로 유지를 하는가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영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도 각각의 영성의 특성이 좀 달라서 신앙 형식에 따라서 아까 불성과 영성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랬습니다. 당연하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열애장적인 어떤 성격과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심의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뭐 영성 뭐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신앙 형식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요새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학을 한다고 하면 종교 전체를 포괄하라 하잖아요. 포괄을 하다 보니까 영성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생기는 아마 혼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참여불교지가 있는데 교단자명센터 전 원장 정의원 손상훈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기 뭐 발제 토론자 전체한테 또 여기 계시는 분한테 공통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94년도에는 아래로부터 조계종 혁명이 이루어져서 조계종의 종원종법을 개정하면서 굉장히 민주화된 어떤 실험을 많이 했고 기대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이런 아래로부터 혁명을 만들 수 있는 변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대단히 미약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출제가가 우리 지금 이 쇼케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힘을 합쳐도 되게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떤 현재 한국 사회의 최소한의 어떤 민주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이 자승 세력의 어떤 이런 그 빌부터 사는 이를테면 봉은사 주지 같은 이런 유명사찰의 주지나 고위직의 이런 사람들의 이거를 조사하고 관계성을 하지 않는 이상, 흔들지 않는 이상
지금 대다수의 조계종의 스님들이나 이 제가 부자들은 변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개인의 의견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서희연 전 총무원장 복권도 반대하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는데, 불교계 언론에 한 주도 중앙불교는 없구나. 네, 닷컴조차도 바쁘셔가지고 기사를 못 썼는데, 어쨌든 질문은 이겁니다. 그 국정원 차장이 KTBS 헌법재판소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자승의 죽음에 대해서 대공 용의점이 있으니까 조사라고 윤석열 지시를 해서 한밤중에 7, 80명 갔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그 관계성 이런 거를 내란 특검에 조사하도록 우리가 CUK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정말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이 나아갈 어떤 전환점을 하는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10번의 이제 다양한 주제가 토론 주제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라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부터 승가이가 이런 내용들을 청와대에 진정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근데 아무런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 분들이 좀 의견을 주셨어요. 어느 단체라도 뭐 개인도 할 수 있으니까 특검에 내란 특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쨌든 언론이나 특검에서 그걸 인지했는지 하고, 그런 특검을 유의시하는 언론이 보도되고 하고 해서, 만약에 특검이 조사에 나선다면 이 자승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유명사찰의 주지나 지금 여전히 권력에 조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와 어떤 를 통해서 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몇 분들 의견이 있어서, 저희 자정센터나 이런 다음 주에 특검에 저희 개별 단체로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1차 토론을 앞으로 9번 더 하실 건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데요. 관악산 그 중턱이 저희 집에 있다 보니까 그 관악산 쪽에 절에 가면, 몇 년 전에 절에 가면 그 이상한 커다란 돌에다가요, 회조 자선 이런 데 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그 돌들이 또 다 치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거기다 뭐 써놨는데, 제 그때 회조 자성이라고 써놨어. 아니 언제 이 사찰이 자성의 사찰이 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이 회조 자성이라고 써 있는 그 사찰은 안 갔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몇 사람을 내고 이제 그 관악산 쪽에 사찰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걸 다 치워놨더라고요. 다 치워놨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아까 이제 종단개혁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93년에 종단개혁이 뭐 그 당시에 조문도 고치고 뭐 이랬었는데, 다시 이 자승치가 들어서게 된 것이 사실 법과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문제가 제도가 잘못하면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어도 그게 형해화되거나, 또는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그걸 갖다가 그 법과 제도를 해치워가면서 뭔가 할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94년에 그 종단개혁이 예를 들면 뭐 의원, 소의원, 평원을 쫓아내는데 그쳤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조계종의 뭐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던가, 예를 들면 계율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아니면 수행 종풍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표에서 제가 토론하면서 절차민주주의가 있는데, 절차민주주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만 맞춰져 있었지, 실제로 그 나타난 민주화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교육 부문에, 노동 부문에, 경제 부문에, 사회 구석구석까지 민주주의 물결이 들어갔다면 아마 우리 사회가 80년대 상당히 양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때 IMF가 왔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는 신자유주의에 가까이 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까지 정치 행정이나 정책을 보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박정희 신화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또 금과 옥조처럼 믿었던 예를 들면 뭐 수출 주도의 고도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갖는 한계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의 성장 방식, 발전의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져가 보자 라고 선언하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꿔서 어땠을까 또 그게 좀 두고두고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그 종단 개혁들도 그래왔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그걸 짓밟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자성이 나타나고 다시 자성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그 종단이 뭔가 새로운 종풍, 새로운 어떤 수행 풍토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선호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한 단체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계 전반에서 거기에 대한 공동의 요구를 왜냐하면 여럿이 요구할수록 그 힘이 더 실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자신과의 문제를 이 기회에 한번 이렇게 털어내는 것 또는 그 흔적을 우리가 다시는 그 아류들이 이 어떤 그 조계종을 흔들고 불교를 흔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신대승 대표 불교학년대 운영위원장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동훈 교수님도 그렇고 손석준 선생님, 그다음에 손혁 선생님, 시민 또는 시민운동에 대한 좀 말씀을 주셨는데, 개개인의 시민들은 뭐 약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많은 분들의 얘기가 또 모아지고 또 어떤 자원들이 또 모아져야지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에 또 뭐랄까 바람직한 모델, 또 새롭게 필요한 양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좀 몰라서 그러긴 한데 참여연대라든지 몇 개 이제 큰 그 단체들이 뭔가 시민들에게 뭐 교양을 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한다든지 이제 끌어간다라는 것이 여전히 이제 그 유효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작년 저는 12월 3일에 이제 개혁 이후의 시민들의 모습을 보건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건 또 아닌가? 개개인들이 또 소박하게 모이는 시민들이 또 있구나.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한 그것이 또 새로운 양태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새로운 어떤 또 그 양태 또 요구되는 것들이 뭘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셨으니까 이동.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이 20세기 이후에는 시민사회하고 자본하고 국가하고 여기서 어떤 균형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반드시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과 국가 사이에서 이제 균형추와 이제 그 견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본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이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 사회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것이 너무 국가와 유착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 저는 시민사회 운동이 재작년에 어떤 위성정당 만드는데 거의 모든 사회 민변이나 참여연대 비롯해서 거부권을 거부한다 비상행동에 들어가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1000개 넘는 단체들이 다 위성정당 운동에 동의하고 그것을 또 주도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제가 급진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이제 시민사회라는 것이 국가와 자본사회에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도 그 시민사회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한국 사회에서 항상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어떤 노인이나 어떤 이주민이나 항상 배제됐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최소한 시민사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되든 예산이 배정되든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대변이 되든
이해야 되는데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보수양당 체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사회가 그들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되면서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시민사회가 계속 민주당에 포섭되는 전략이 우리는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갔고 작년에 이제 위성정당에 그 동의하는 순간 저는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는 망했다 이런 순간이 드는 거죠. 거기다 가장 큰 것도 공론장이 붕괴가 됐어요. 저는 공론장이 붕괴된 게 첫째는 자본과 어떤 언론의 유착이 관계 그러면서 언론인 스스로가 어떤 자본적인 인간이 된 거지 탐욕이 되고 아까 뭐 손정 선생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엘리트 되면서 민중의 소리를 내거나 민중의 입장에서 뭐 사건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가짜 뉴스가 완전히 양산되면서 또 공론장이 붕괴됐고 거기다 이제 더 악화된 게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어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그런 어떤 반향시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확정 편향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또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극히 1%는 불평등 심화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게 자본주의 모순 때문이다. 아니면 자본주의 모순을 해도 제도나 법이 조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세 개혁을 한다. 이런 개혁적 방향으로 가는데 전 99%는 어떻게 가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놈들 땀 뺏겼어. 내가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 대표적인 예죠. 미국 노동자들이 가부장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걔들이. 집에 왔더니 마누라가 내 대접을 안 해. 자식놈들도 내 말 안 들어. 이러니까 엄청난 실존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정당성을 어디 찾냐? 타자를 만드는 거죠. 내가 못나고 게을르거나 어떤 능력이 없어서 잘린 게 아니야. 저 새끼들 때문이야. 이주민들 때문에 이주노동자 때문이야. 뭐 외국 아시아 놈들 때문이야. 이렇게 타자를 만드는 것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우가 파시마되고 점점 더 늘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에 맞서서 저는 시민운동이 이제 공론장을 확대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아까 대시금 얘기도 한 거고 이제 윤석열 파면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풀뿌리들을 계속 만든 광장과 풀뿌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위원회, 자치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가 학습도 하고 또 조그만 단위에서부터 어떤 시민의 어떤 그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객관적 조건은 상당히 안 좋아요. 암울하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요번에도 이제 말벌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각성이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이중적이에요. 한국 민족이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봤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이 성공의 요인이 부자,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요. 근데 공동체적 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있을 때도 공동체가 발휘돼서 한국인들은 어떤 정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떤 나보다 어떤 타자, 이웃, 이 집단 위하는 게 상당히 강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사라지게 어떤 살리는 운동들 그것을 하는 어떤 이 지역, 일터, 뭐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 요번에도 보면은 이제 진보 3당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 조직 중에서 그 위성정당 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위성정당은 반대했지만은 진보당이고 민주당이 연합하는 바람에 그쪽하고 이제 가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동조 안 하는 금속노조라든지 공공운수 노조들 합해서 이제 사회대전환 연대회를 만들고 대선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후보를 냈죠. 그래서 권영구 후보가 나왔어요. 근데 1%도 못 받았죠. 근데 더 암울한 건 뭐 0.98%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표를 받았던 세 곳, 뭐 울산처럼 노동자가 많은 곳, 그 다음에 20대 여성,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미산 공동체가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무슨 동이지? 마포 그쪽 동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그 남원의 그 산내면 거기 실상성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3%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게 진보정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념적으로 좌파 그런 얘기만 하지 말자. 결국은
신자유주의 대안은 같이 잘 사는 거고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역이나 일터의 공동체를 복구시키고 운동부터 하지 않으면 공론장 회복이든 이런 시민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로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이 좀이라도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